새로운 대한민국 이야기 2015 대구 시민이 묻고 안철수가 답하다 본 행사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를 맡은 박준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다음으로는 순국선열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 자리에 모이신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안철수 대표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진행을 맡아주실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국대 의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시며 의학 박사이십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포항 MBC TV 특급 이야기쇼 등 11개 프로그램에서 MC 또는 고정 패널로 방송 활동을 하셨으며 경북 매일신문의 서공정규 교수의 세상 이야기 등 6개 신문에서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셨고 수필가로서 입상한 경력도 있으십니다. 서공정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빨리 소개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개를 장하게 해주셔서 고맙다 말씀드리고요. 방금 소개받은 서공정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안철수 의원을 모시고 새로운 대한민국 이야기 2015 대구 시민이 묻고 안철수가 답하다 이 강연에 자담회에 참석해 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대구 시민 여러분만 하기에는 아주 전국적으로 또 아마 제 지지자는 아닌 것 같고요. 안희영 지지께서 아주 많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큰 박수로서 우리 스스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한번 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큰 박수 한번 스스로에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대구 시민을 묻고 안철수가 답하다에 흔쾌히 함께해 주신 또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을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갈망했고 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따뜻한 대한민국 꿈을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의 친구 안철수 의원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내빈들이 너무 많이 오셔갖고요. 조금 있다가 진행하면서 내빈분들
몇 분만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시는 분이 대구의 정치 리더 김부겸 전 의원님 함께 하시는데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우리 박영선 의원님도 오실 것 같고요. 또 지금 또 한 번 보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을 저와 함께 했고요. 또 국회의원이시고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신 홍인학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뒤쪽에 계시네요. 일단 우리 새정연 대구시당 위원장 조기숙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박영선 의원님 방금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크쇼 하기 전에 박영선 의원님과 대구의 지도자 우리 김부겸 전 의원님 그리고 홍일학 의원님 이렇게 축사 말씀 간단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사진 다 찍으셨죠? 그러면 먼저 우리 퍼스트 레이디 순서들에서 우리 서울에서 내려오신 대한민국 차세대 최고 여성 지도자 박영선 의원님 모시고 몇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아유, 이렇게 많이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님하고 저하고 아주 독특한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안철수 전 대표님은 영남일보 여기 강당에서, 그리고 저는 요 옆에 경북 디자인 센터에서 7시부터 제가 북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1월 4일 날 정말 우연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안철수 대표님 행사하기 전에 와서 잠깐 인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따가 혹시 행사가 일찍 끝나시면 들르신다 그랬는데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대구가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에서 힘을 모아서 내년에 대구에서 희망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빨리 가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행사가 막 겹쳤는데, 그것도 한국 정치를 지금 현재 뭔가 격동에 몰아넣고 있는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 또 박영선 의원 두 분이 다 동시에 대구에 와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말 고함을 치고 호소를 하는 그런 이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홍일학 의원님이나 저는 양쪽에 두 귀한 손님을 제대로 뭘 안 모시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어디로 갈까 이랬잖아요. 우리는 다 필요하다. 맞습니까? 이제 모처럼
아마 대구에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에는 문재인 대표께서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오셨고, 오늘은 우리들의 새정치의 염원을 상징하고 있는 우리 안철수 대표, 또 뭔가 좀 강단 있는 우리 지도자, 우리 박영선 전 원내대표 다 함께 하셔서 뭔가 대구에도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도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두 분, 또 우리 문 대표까지 세 분 이런 야당의 지도자들이 대구를 방문하고 호소하기까지 이 땅에 한 20년, 30년 고생한 우리 오랜 선배 동지들, 또 원외지구당 위원장들 참 많거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왕에 오셨는데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까 저기 언론인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형 역시 안철수 대표를 보시러 오는 분들은 좀 때깔이 틀리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틀리죠? 네. 오래 고생한 우리 야당의 선배들은 오래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연륜이 묻어나는 거고, 안철수 대표님과 함께 새정치의 바람을 일으키셨던 여러분들은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희망을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대구의 변화, 대한민국의 변화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우리 그런 점에서 여기를 방문해 주신 우리 안 대표님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대구의 정치 리더 김부겸 전 의원님의 말씀이셨고요. 대구에 또 다른 정치적 리더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홍일학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일학입니다. 사실 지금 대구가 많이 아파요. 그리고 힘듭니다. 야당에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구, 그리고 여당으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작은 고기 취급당하니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저렇게 소외당하는 대구. 그런데 그걸 말을 못해요. 대통령을 5분이나 뽑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말 못하는 대구의 마음을 이제 우리 박영선 대표, 또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또 많이 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우리 또 김부겸 우리 지도자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대구 예산도 챙기고 이렇게 뭐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제가 서포트하고 이렇게 해서 대구 시민들이 지금 조금은 야당을 위해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야당 지도자들도 대구 올 때는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위안해주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대표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대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분만 만삼하죠. 세 분만 포토함하죠. 네, 제가 빠지고요. 네, 그리고 대구의 리더 김부겸 홍일학 의원과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안철수 전 대표가 함께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이야기 2015 대구 시민 웃고 안철수가 답하다 좌담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먼저 오늘 여기 이제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그냥 뭐 애드립으로 질문을 드리면, 오늘 이 박영선 의원님 북콘서트가 여기 한 200m 거리에서 왜 해필이면 같은 날 하느냐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고, 또 뭐 그런 게 있어서 114 참 좋아요. 대한민국 가는 길 묻는 안내번호 114인데 아마 날짜가 좋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우선 안 전 대표님께 제가 이제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대구에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 오시는데 같은 날에서 둘 다 못 보게 하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대답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참 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언론에서 한 사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는 잘 못합니다.
한 사람만 띄우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두 사람이 있으면 그 함께 크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왔었으면 그 비교적 관심이 적을 사안도 이렇게 운 좋게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공동성명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같은 장소에서 있으면서 서로의 행사도 축하하고 그리고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공동성명도 낼 수 있으니까 정말 운이 좋았다 싶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한 존경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말씀이셨고요. 오늘 본격적인 자담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아니고요.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질문지를 스텝에게 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 왼편에 보면 전화번호, 문자로 질문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나중에 직접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30분 정도는 안철수 전 대표와 우리 함께 계신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셀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일단 그냥 전자 빼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제 이름도 사공정규니까 이게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사공하고 쉬어야 되는데 전자 넣으니까 전자 빼고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오늘 함께 계신 대구 시민 여러분께 간단한 전하는 말씀 주시죠. 제가 작년에 이제 대표를 이제 스스로 그만두고 처음 찾은 곳이 대구였습니다. 누구한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분들 많이 모여 계신 모임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참 많은 용기를 얻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참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몇 번 이제 찾아뵀었는데요. 공개 행사는 오랜만이지만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 번 이렇게 왔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이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많은 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시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셨고요. 요즘 우리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이런 드라마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부가 달라졌어요. 이어 제3탄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데요. 일단 안철수 대표께 본인도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 또 왜 달라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곤란한 질문이네요. 글쎄요, 제가 지금 5번째 직업입니다. 5번째 일입니다. 이제 의사였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의사 면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IT 과학기술자였었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 창업에서 경영자로서 가장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대학 원장으로서 학교 행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인이니까 5번째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보면 3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한 이제 지식적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2번째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맥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3번째로는 가장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야기할 때 그 방식과 그 다음에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과 대학 교수가 학생 가르칠 때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해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다른 직업으로 옮겼을 때 항상 노력했던 것이 필요한 지식들을 쌓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방식의 의사 전달 수단,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뭐가 제일 효과적일지 거기에 대해서 그 열심히 고민하고 찾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에서도 기본적인 이 한국 정치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학습 또는 그 현황 파악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제 그 현역 정치인들과 이제 그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아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효과적인 그 의사 전달 방식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익혀 나갔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보이는 부분은 한국에서 정치를 할 때 또는 그 언론과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유권자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그 나름대로의 전달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의적으로, 순전히 자의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석하면 본인은 의사와 IT 과학기술자, 벤처기업인 교수로 직업을 바꿨는데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수업이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철수 우리 박수 주세요. 치세요. 우리들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반응이 중요한 거니까 언제든지 치고 싶을 때 치시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지르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늘 이야기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본인은 정치 경험 3년인데 30년 경험했다는 것이 의사부터 치면 30년 맞습니다. 올해. 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치권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은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고 해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삶이 갈수록 이게 팍팍해지는데요.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저희들 대한민국 경제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먼저 안 대표께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우선 전망만 말씀해 주시고 해답은 천천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정치인은 아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요. 그 사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대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 올해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제 그 경제 지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는 크게 두 가지 분야 아니겠습니까? 수출하고 내수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 거칠게 표현하자면 수출 어떠냐? 올해 지금 11월이죠 오늘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은 그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거의 한 15% 깎아 먹었습니다. 근데 또 그 양적으로 준 것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게 그 내용입니다. 우선은 지금 엔화 약세는 아실 겁니다. 일본 여행 갈 때 엔화 바꿔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기술도 앞서고 있는데 그걸 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 더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 다음 또 더 심각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점점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 중에 중국 수출이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가 점점 하락하면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수출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내수가 더 심각합니다. 내수는 빚이 많으면 물건을 많이 못 삽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지금 1100조를 넘었습니다. 지난 4월달은 한 달 만에 10조가 넘게 가계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예금 금리도 낮으니까 이자율도 낮으니까 이 가계부채는 더 빨리 증가합니다. 또 문제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니까 평소에 전세로 살다가
월세를 내야 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더 물건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수출 어렵고 내수도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되는 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은행에 예금할 때 이자 많이 주는데 예금하죠. 국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자본 유출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가 하락하고 부동산값 하락합니다. 지금 올해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수출 감소하고 내수 어렵고 미국의 금리 인상되면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상황은 이제 장기 전망입니다. 경제하고 제일 관련 있는 게 사람 숫자거든요. 사람 많으면 그만큼 경제가 잘 될 확률이 또는 커질 확률이 높은데요. 우리 앞에 인구 감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2년 후 2017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합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일 제일 열심히 하고 물건도 제일 많이 사는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모든 소비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2028년이 되면 앞으로 한 13년 후가 되면 총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때가 옵니다. 언제까지? 2060년까지 그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벌어질 일들입니다. 즉 앞으로 몇 년 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2060년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니까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힘들다 이런 이야기 길게 말씀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네,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좀 이따 제가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 계시는 단체장들은 제가 시간이 나면 소개해 올리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가 힘들다는 이야기인데요. 답은 이제 바로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경제가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참고로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 대표께서 제가 이해할 정도의 수준으로 쉽게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오늘 점수가 낮은 걸로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물론 성장이 둔화되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걱정인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는 경제 성장이 정부와 또는 기업과 가계가 비슷하게 갔는데요. 지금은 성장을 하면 정부와 성장의 2배 정도 기업한테 가고 한 절반 정도가 정부는 내려가고 성장을 해도 내려가고 가계는 내려가고 좀 전에 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계는 1100조 빚이 있고요. 30대 재벌기업은 71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이 있습니다. 성장은 예전보다는 둔화됐지만 이러한 성장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지 헌법 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기업은 비만해지고 우리들은 영양실조에 넘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국민한테 더 많이 걷고 기업한테 덜 걷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시고 이 울분을 좀 해소시켜 주시죠. 그게 지금 빈부격차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IMF 이전까지는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IMF 이후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진 겁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격차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거죠. 빈부격차, 남녀 격차, 세대 간의 격차,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 지금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이게 우리 사회가 계속 지속 가능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아마 모두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푸는 게 정치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풀 거냐입니다. 근데 외국하고 한국하고 빈부격차의 원인이 다릅니다. 원래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에 특히 이제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토마 피케티 교수가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신문에서도 나왔으니까 아실 겁니다. 거기서 그분이 주장은 서구 사회, 선진국들은 그 상속받은 재산들에서 그게 수익이 많이 나서 빈부격차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떠냐면 그게 아니라 분배 문제 때문에 악화됩니다. 즉, 사람들이 갈수록 제대로 월급을 잘 못 받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줄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빈부격차가 악화된다는 게 장하성 교수님이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힘들게 되는가?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쨌든 일자리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빈부격차를 줄일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그 문제. 두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은 거의 대기업의 월급 수준의 절반 정도를 중소기업에서 받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1980년대 통계를 보니까 그때는 중소기업의 월급 수준이 대기업의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1980년대 같으면 다 이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크나큰 스트레스를 주시는 것 같은데 중동들이 90%입니다. 거의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가 많이 안 났습니다. 10년 후에 1990년대 통계를 보면 그때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차이는 벌어졌지만 중소기업을 다녀도 대기업의 80% 정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급속하게 악화된 겁니다. 이제 그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 때문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이 가계소득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자영업을 하면서 가계소득이 막 폭락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너무 월급을 못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세 번째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이 격차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푸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격차가 이제 그 정도까지 되는지 몰랐는데 90%인데 자꾸 이렇게 격차가 커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설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잘하시는 안 대표께 중간 박수 한번 드리죠. 고맙습니다. 이제 갈수록 쉬운 말로 이해력을 시켜주시는 것이 이제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대표께서 학생 강의 때는 어렵게 했습니다. 안 대표께서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너희 꿈이 뭐니?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뭐 교사, 뭐 선생님, 또 뭐 의사, 뭐 판사 아니면 뭐 요리사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 한 학생이 꿈란에다가 정규직을 읽었습니다. 정규직. 아마 이제 저는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 지금 교수를 있는데 제가 정신과적 관점에 봤을 때는 아마 그 아이의 부모가 둘이 만나면 우리 정규직 돼야 되는데 정규직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정말 뭐 눈물겨운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재고용의 유연성은 없고요. 실업부 복지도 준비 안 된 대한민국에서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하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국민에게 사형선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봉급자 중 50%를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이거든요. 세계 1위 비정규직 비율을 보이는 나라인데 다시 말하면 월급쟁이의 50%가 심리적 사형 대기자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정말 심각한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안 대표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 비정규직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닙니까? 이걸 풀려고 이제 처음 도입됐던 것이 2년 이상 이제 그 기업에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이제 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업에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2년 되기 전에 사람을 해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해고만 빨리 촉진하고 비정규직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린다든지 그 기간을 또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같은 일을 하면 다 이제 그 같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피해갑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왼쪽 문짝과 오른쪽 문짝 다는 게 일이 똑같은데 그거 저기 다르다고 하면서 한쪽은 정규직 주고 한쪽은 비정규직 주고 그렇게 계속 편법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자,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2년 이상 그 직업을 계속 그 일을 수행하면 뭐 정규직화한다 이런 게 소용이 없으니까 오히려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이 회사에서 2년 이상 필요한 일자리는 정규직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고용하다가 2년 되기 전에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 일자리는 계속 필요해서 계속 있었던 일자리니까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겠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노동개혁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그 노동개혁에 그 지금 굉장히 노동자들이 저항이 심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안전망이 선진국 어디에 비해서도 가장 척박합니다. 그래서 해고가 되면 그냥 다 그 당장 빈곤 상태로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중산층이 해고가 되면 빈곤 상태로 추락하니까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떤 그 사람들 뭐 노동개혁이라고 한다면 주체가 세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있고 회사가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만 보고 요구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비정규직한테 양보하라 이렇게 노동자들끼리 양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대로 그 나가는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재교육시키고 취업을 알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본연의 그 활동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그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국가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자가 다 내놓고 각자가 할 몫을 해야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냥 무조건 그 노동자 간에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라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국가로 점점 나가는데요. 이 사회적인 안전망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사실은 그게 기업 측면에서도 좋고 노동자에게도 좋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자. 좋은 얘기 주시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가 고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지금 이렇게 청중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제가 할 일 없으시면 박수 주세요. 깊은 뜨거운 박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안전망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요.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고아죠. 이제 부모가 다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이거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이 50 넘었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게 우리 젊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런 승gen지명을 가지고 이름을 정규로 줬습니다. 정규직, 정규, 사부님. 썰렁한 개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세대가 비정규직으로 50%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땀 흘리고 잘 사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번 재벌되면 갑질하고 땀 흘리지 않고 국민연금 돈으로 경영권 자자손손 휘두르고 그런 세상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규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정규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세대가 비정규직인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을 위해서 단단히 생각하는 단디 생각에서.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아들, 딸들이 청년 일자리가 국가의 미래인데요.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인 10%를 찍었고요. 11점 몇 프로죠? 그러나 실제로 체감 실업률은 한 23% 정도가 되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3포, 5포, 7포까지 갔는데요. 7가지 포기하는 청진 실업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안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그 노인 빈곤도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청년 실업 문제, 사실 지금 그 일자리가 없어서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절박한 거의 사망 직전의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청년 실업 문제 내지는 좀 더 넓게 이제 그 어르신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일자리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어느 나라도 지금 속 시원한 해법을 못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만 풀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제대로 방향을 잡고 우뚝 설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 공통적인 해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해법이 다릅니다. 그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찾은 해법이 공정성장론입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청년 실업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또는 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저는 많은 문제가 저절로 풀릴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수만 가지 문제 있죠. 근데 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서 일자리만 만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출산율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 어르신 복지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그러면 성장한다는 얘기고 복지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그 복지 문제까지도 전부 해결됩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 문제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일자리 문제에 국가적인 총력을 집중을 하면 그 문제 하나만 풀면 다른 문제들이 다 연쇄적으로 저는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노인 빈곤율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처참합니다, 사실. 빈곤 상태에 있는 노인이 전체 노인 중에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 OECD 국가 평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수준으로 사는 선진국들 거기에 빈곤율은 그 가장 최근 통계가 아마 12.6%일 겁니다. 10분 중에 1.2분 정도, 1분 정도가 이제 빈곤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예? 자꾸 충중도를 괴롭히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쯤 됩니까? 50% 아닙니까? 49.6%입니다. 디테일하신 분이야. 웬만하면 맞았다 그럴 건데. 디테일하신 우리 안영께 박수 한번 주시죠.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어르신 2분 중에 1분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나라의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태가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국민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답니다. 나이별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 OECD 국가에서는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면 40대가 가장 힘들답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를 보면 20대는 꽤 행복합니다. 30대 되면 조금 떨어집니다. 더 힘들어서요. 40대가 되면 더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50대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60대는 더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삶의 방식들이죠. 40대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50대부터는 여유를 찾고 행복해집니다. 60대가 되면 더 행복해집니다.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들인 거죠. 우리나라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같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대, 30대, 40대까지는 비슷합니다. 40대가 제일 힘들게 삽니다. 20, 30대보다. 50대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50대가 다른 선진국처럼 행복지수가 올라갈까요? 40대하고 똑같을까요? 떨어질까요? 우리나라는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추락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나이가 들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런 상황, 노인 빈곤율이 49.6%인 이런 상황,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사회에 정말로 풀어야 되는 숙제.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를 사실은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는 숙제를 우리나라가 시대적인 과제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말을 하고 있더라도 박수 치고 싶으면 치고 소리 지르시면 지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9.6% 컨텐츠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디테일하신 분이야. 네. 50% 했는데 49.6%로 가는 두고 네. 농담이고요. 이제 청년 일자리부터 출발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노인 빈곤율이 이제 49.6%입니다. 50%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 이제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이 약간 행복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대한민국이 행복 지수가 전 세계 145개국 중에 117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불행해질까? 그러니까 안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격차의 문제, 사회적 안전망이 안 돼 있는 문제. 실제로 저는 요즘 우리들의 어떤 청년이든 뭐 중년이든 뭐 노인이든 어르신이든 뭔가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회적 안정망이 없는 세대.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대우각성하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이제 안 대표께서 이제 50대는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60대 되면 추락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떨어지는 나이에 있군요. 좀 있으면 추락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빨리 안 대표가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안 대표고 자신도 지금 떨어지는 나이고 좀 있으면 추락하는 나이인데 자기가 정신이 똑바로 돼 있다면 그 전에 뭔가 어떻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떠세요? 자, 우리 안 대표께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을 바꾸면 이제 복지 문제하고 이제 되는데요. 이 복지 문제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면 무상이다, 뭐 선택하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저는 이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갑자기 근로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불행에 빠졌을 때 굶어 죽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여러분들을 돌봐주는 나라 원합니까? 어느 나라 원합니까? 네,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본시장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 실패했을 때 완전 낙오자가 되어서 굶어 죽을래요? 아니면 국가가 한 번 더 기회 주는 그런 나라 원하십니까? 네. 이제는 못 산다, 뭐 실패했다 해서 그거는 네 팔자다. 그건 국가가 못 해준다. 이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대표는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보건복지에 계시죠? 네, 그래서 보건복지 전문가 안 대표의 이 복지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 잘못된 논쟁이 뭐냐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간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보편적인 복지가 옳다 또는 모두 다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분야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가 당연한 부분이 있고 선별적 복지가 또 당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초등학교 보낼 때 이건희 회장 손자라고 해서 그 학비 받습니까? 거기는 의무교육, 모든 국민들이 학비 안 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저는 세 분야라고 봅니다. 교육과, 그리고 보육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입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은 저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국민들을 위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 분야도 생각해 보시면 돈이 많다고 반대로 돈이 없다고 치료를 못해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가장 그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국가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지금 미국이 그 의료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적인 체계가 그 민간에 의존하는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칙은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료보험도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민간 사보험, 그 다음에 또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문제점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그 공공이 책임지겠다고 한 분야가 실제로는 민간에 의존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의료도 원래는 국가에서 담당하는 공공체계입니다.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이 많아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어떤지 아십니까? 미국은 체계는 민간의료 체계인데
공공병원이 30%쯤 됩니다. 전체 중에.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공공의료 체계인데 공공의료기관이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에 다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국가가 체계는 쥐어고 있으면서 제대로 투자 안 하고 민간에 다 맡기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메르스 사태가 터진 겁니다. 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이 아주 급속하게 공공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도 국가에서 정하고 이제 그 민간 보육기관도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공공체계를 하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10%가 안 됩니다. 민간에 전부 다 떠맡기고 의존하는 겁니다. 그 사이 괴리가 그 아동 폭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공공이 책임지고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그 분야는 지금보다 국가가 더 투자해서 제대로 사실은 해야 됩니다. 공공체계면 그 체계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보편적인 복지로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생산적인 복지 부분이라고 봅니다. 즉, 그 복지 지원을 하는데 그게 그 생산과 연결되는 복지, 좋은 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장애인 분이나 또는 어르신 분들 도와드릴 때 그 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원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사실은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꼭 그분들을 억지로 일을 시키자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면 그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정말 그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경제 성장도 사실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게 생산적인 복지고, 그 다음에 또 보육 부분도 맞벌이 부부나 또는 그 전업 그 일자리를 가진 그런 주부들에게, 경력 단절 여성에게 좀 더 그 혜택을 많이 주는 거, 6시가 넘어도 계속 애들을 봐줄 수 있게 오히려 더 확대하는 거, 그건 충분히 생산과 연결되는 생산적인 복지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기업가에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조기 퇴직자들에게 그 평생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는 거, 그런 게 다 보면은 그 복지 분야입니다. 생산적인 복지 분야입니다. 그런 쪽에 저는 또 선별적인 복지이긴 하지만 우선 그 투입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야다 보고 있습니다. 예, 박수 치세요. 네, 기립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지.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역시 이제 보건복지 전문가다운 말씀이시고요. 아니, 우리 이제 세간에, 이런 말 하죠. 안철수는 이제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대구는 현재 지금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신데요. 대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대구가 전국적으로 대구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가장 열악한 지역인데, 오늘 여러분들 청중들의 어떤 숫자를 넘어 열정도로 봤을 때 안철수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만큼 살아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안 대표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지도 안 보다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국방이 나라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복지는 나라 안의 적들, 우리가 빈곤해졌을 때 질병, 실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안철수 대표가 주창하는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죠.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따뜻하고는 제가 넣습니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따뜻하고 하고 갈로 열고 사공정규 교수 갈로 닫고 농담입니다. 이거 필기하시는 분이 계셔갖고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우리가 국방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한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꼭 가져야 될 철학이 있습니다. 대북 문제, 통일 외교 문제에 대해서 시간은 많이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기본적인 원칙들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통일은 그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통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지 지금 하는 일이 다 통일에 가까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준비하는 것이 그게 통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저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갑자기 어떤 사건처럼 발생한다고 하면 그건 여러 가지로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당국 간에만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당국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일도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교훈은 독일 통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 결국은 통일이 됐던 이유는 동독 주민들이 이제 서독과 통일을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약간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서울대 통일연구소에서 북한 주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들을 해봤더니 2012년에는 중국의 우호적인 생각이 60몇 %다가 2년 후 2014년에는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는 2012년에 20%대다가 2014년에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도 지금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의 인도적인 지원들이 또는 문화적인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래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가 있고 국방이 있고 통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 보면 이 세 분야가 사실 서로 밀접하게 조율이 되고 한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반대 방향의 정책들도 나오고 나라가 힘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체 같은 형식을 통해서라도 또는 컨트롤 타워를 어디를 지정해서라도 이런 외교, 국방 그리고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일관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율돼서 각자가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 대표, 네, 박수 치세요. 주시고 싶은 것. 네. 고맙습니다. 자유로운 박수를 칠 수 있는 2015 토크쇼입니다. 안 대표께서 이제 통일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북한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된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와닿았고요. 자, 그럼 우리 스태프들은 문자 질문과 종이 질문을 저한테 주시고요. 전해주시기 이제 전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네, 자기 소속 성함. 네. 제 이름은 현종호입니다. 20만 회원을 갖고 있는 천사운동본부 총재를 하고 있고 또 사단법인 예술인연합회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동구 또 강주 동구 백가포럼이라는 김구 백번 김구의 그 시기를 위해서 백가포럼이라는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종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은 많이 변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딱 꼽을게요. 우리 안 의원님은 제가 처음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처음에 통근을 할 때마다 좀 딱딱한 기가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예, 딱딱한 기 갖고 한 번도 득실을 하게 되면은 다가올 수 없는 좀 뭐랄까 좀 금방다 그런 여러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좀 어째 좀 거시기다 하는 기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국민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확실히 느꼈습니다. 혹시 그렇게 안 느꼈습니까? 상당히 내가 봤을 때는 가까이고 접근할 때마다 그래도 한 가지 것씩 갖다 해주는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호남에서 오는데, 강주에서 오는데, 여기 버스를 타고 오는데, 8명 딱 타고 왔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봤을 때 지금도 지역감정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엄청난 지역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영남, 호남, 충청도, 그 3가지가 나눴는데, 그 지역감정을 없앨 수 있는 우리 정치하시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저는 꼽고 있습니다. 저 발품을 품어서라도 저 많이 다니시면서 그 지역 감정을 꼭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오신 광주 시민 현 선생님을 대구 시민이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역 감정이 없는 대구 시민 안철수 지지자입니다. 네, 농담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현장에서 네, 생각 말씀해 주시고. 27살이고 대구에 사는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질문이자 건의사항 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인이란 자신을 뽑아준 사람, 적게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는 넓게 봐서는 지역구 넘어서 시도, 자치단체까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현실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법을 개정을 하거나 해서 저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역할, 좁게 봤을 때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러라고 뽑은 게 아닌데 저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기도 한데 저희로서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굳이 방법을 찾자면 초선 의원이야 그 사람들이 살아오는 경력 아니면 평판에 의해서 당선되거나 혹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의해서 당선되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2번, 3번, 재선부터 3선 그 이후까지는 사실 국회의원들은 역할이 개인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국회의원 기간에, 재임 기간에 어떠한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이 법안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투표용지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그 사실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분석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석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법안 발의 숫자만 가지고 그 평가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법안은 이렇게 자구 하나 수정하는 걸로 그것도 굉장히 손쉽게 수십 개를 동시에 발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법안은 정말로 중요한 새로 만드는 법이어서 그거 하나를 만들려면 공청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겨우 이렇게 통과되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법안이 그냥 그 단어 하나만 수정하는 수십 개 법안보다 몇백 배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데서 어쩌면 지금 시민단체 중에서 거기에 정말 헌신하고 그 분야 평가에서 객관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우리 정치 발전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함께 모여서 또 그런 일들을 특히 정치학과 학생들이 모이면 본인의 전공도 살리면서 동시에 또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좀 펼쳐지면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정신 차리고 긴장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분 질문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그 중간에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고요.
오늘 아까 우리 민우회 회장 우리 이 고문님 오셨는데 오셨다 지금 가셨는지는 뭐 장문상 고문님 계십니까? 네, 오셨다 가신 것 같고요. 그럼 오셨다 가신 분은 이제 제 눈에 장문상 고문님 민우회 회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구 민주화 운동의 큰 어른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문상 고문님. 네. 그리고 오늘 안전모의 박문식 대표님 오셨네요. 많은 분들. 예. 스페드 네트워크 양승규 공동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청광의 정광순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안 보여도 박수 치면 됩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가라메의 김광임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최정년 전 경북 도당 위원장 엄태양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최정년 충북위원장 신영관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홍식 우승석 사무총장님 함께 하시고 두 분 다 같이 일하시고요. 네. 아주 멀리는 아니고 가까이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정순계 내일산악회 회장 함께 하셨습니다. 노기원 대표에서 있나요? 왔다가 아마 화장실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 또 지방분권 우리 이 대표님 대구 지방분권 네 함께 하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 김용락 우리 북구맛 어딘가요? 갑입니까? 북구갑 우리 김용락 교수 위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분은요 아주 중요한 분이셔서 제가 뒤에 했는데요. 트위트계의 대통령 정준규 대구대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손을 흔들지 하겠습니다. 손을. 네. 혹시 나도 단체 대표인데 빠뜨렸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쪽지 넣어주시고요. 어느덧 이제 좌담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제가 먼저 안철수 의원님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기 전에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모든 복지라든가 뭐 오늘 이야기한 쭉 있잖아요. 복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르신의 문제, 뭐 안정성의 문제, 뭐 모든 것이 국가적인 시스템이 변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의 변화는 결국은 정치의 변화인데요. 정치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문제는 정치인데요. 정치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치개혁의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최근 이야기한 정치개혁 3가지 큰 카테고리하고 10개 세부 종목이 있습니다. 인터넷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있지만요. 오늘 3시에 대구시당에서 성명서 발표하셨죠? 예, 인터넷 성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요. 저희들이 셀카타임이 있다는 말씀 전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 그만둘 때 하신 말씀들 중에 매일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본다.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도 사실은 박수 치세요. 박수 끝날 때까지 좀 쉬고 있겠습니다. 계속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이유는 낡은 정치 바꿔달라. 그 국민적인 뜨거운 열망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결심으로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제 야당 개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저는
정치 바꿔달라는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을 제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낡은 정치의 요소들 다 바꿔야 되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 정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이루겠다. 낡은 정치 바꾸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게 새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난 1년 반 정도 이제 그 내부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커다란 방향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즉, 첫 번째는 부패를 척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그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 부패 척결에 관련돼서 5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은 윤리심판원을 개혁해야 된다. 윤리심판원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 아실 겁니다. 그 제소를 했는데 이틀 정도 날짜가 지났으니까 그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정당이란 정치 조직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사법기관처럼 규정을 따질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규정을 넘어선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게 정당의 그 윤리심판원입니다.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길래 그걸 개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부패에 대해서는 정말로 단호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부패로 기소가 되면 그러면 당원 자격을 정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새누리당 기준입니다. 새누리당만큼도 못하면 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러면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새누리당 기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 행동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갑질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상처 주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수준으로 윤리심판원에서 그걸 심판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다섯 번째는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그런 일을 실시하겠다고 그 의사표명 국민들 앞에서 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구체적인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떤 기자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기자분 말씀이 부패 척결에 대해서 그냥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요구가 왜 없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5개를 이야기를 하고 이게 왜 모호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용을 안 보고 무조건 모호하겠지라고 그냥 심지어 언론에 계신 분조차도 이제 그러시는 걸 보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더 알려야 되겠구나. 사실은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면 정치인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인의 설명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사 기자분이 제가 말한 내용을 기자분인데도 모르고 그냥 모호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설명하러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정치인으로서 설명 책임을 다하고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 달라졌네요. 달라졌고, 항변이죠. 나는 모호하지 않다.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한다. 단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낡은 정치 바꿀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까? 죽고 나면 못하니까 네. 디비지 불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주십시오. 일단은 죽을 때까지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까 우리 시군구 의원들 14분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아직 남아있는 분이 계시길래 인사드립니다. 정혜양 수승구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뒤쪽에 예쁜 분이죠. 예, 정혜양 수승구 의원이고요. 박수 주시고요. 안 보여도 박수 치면 됩니다. 예, 너무 거기에 목 디스크 있는데 조심하시고요. 오늘 무소속 수승구 의회 의원 석철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고 TKKB 이종민 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승리장 아카데미 이승희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꼭 소개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은 직접 오셔서 중간이라도 나와서 자기 이름 이야기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쪽지가 안 했기 때문에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좌담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의 철학자고 사상가였던 플라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미국의 비폭력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박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사회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우리의 경제, 공정한 경쟁, 분배,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취업하고 비정규직 문제, 복지 문제, 통일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 사공정교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꿈꾼 자들이 함께 열과성을 다할 때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해 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시죠. 광주 시민, 네, 광주 시민. 천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네, 그러면 마이크를 갖다가 박준모 전체 사회자에게 옮기고요. 박준모 사회자의 그 사회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셀카 타임을 갖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색깔을 꼭 찍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친한 친구가 절친이죠. 절친보다 더 친한 친구는 철친입니다. 철수 친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철수의 친구임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주시죠.